변호사님 이럼 어떨까요? 저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변호사도 처음엔 난처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을 직접요. 그건 좀 무모한. 아니요, 무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박진석은 동네 잡음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위인이니까요. 아마 시끄럽게 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성희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부부라는 건 나에게 약점이 됨과 동시에 상대의 가장 깊은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벼랑 끝에서 던지는 마지막 도박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사모님, 회장님 평판을 담보로 직접 만나서 빠르게 단판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님, 자신 없으세요? 80억이 눈앞에 있는데 그 정도 배짱도 없으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씀대로 하죠. 명확한 증거가 사모님이시니까요. 인감 도용, 사문서 위조, 거기에 횡령 의혹까지 제가 아주 제대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왜일까요?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소파에는 고성이의 사주를 받은 한 변호사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아, 이거 회장님 아주 곤란하시게 생겼는데요.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고성이가 약속한 성공 보수 80억이라는 숫자가 네온사인처럼 번쩍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서류 봉투가 마치 박진석의 목을 잴 수 있는 올감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바쁘신 분이니 본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고성희 씨가 억울함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짐짓 점잖은 척 목소리를 깔았지만 그 끝은 비릿한 조롱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소송 준비 서면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죠. 상대를 기선 제압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조강지처라. 이거 언론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재 아닙니까? 게다가 남편이 아내의 인감을 도용해서 전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행사, 사기, 형사처벌감이에요. 회장님. 박진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죠. 변호사는 더욱 신이 나서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끄러워지는 거 회장님 스타일 아니시잖습니까? 괜히 뉴스에 도배되고 주가 떨어지고 망신당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정리하시죠. 고성희 씨 요구 조건 다 들어주시란 말입니다. 위자료도 마다해, 회장님께서 선물로 준 건물도 마다해, 딱 본인이 뿔린 것만 찾겠다는데 이 얼마나 착한 분이신가요? 그게 회장님 안위를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협박이 통할 거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실 상상했어요. 여차하면 슈올츠 박진석 편에 붙어먹자고 말이에요. 돈만 되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박진석이 백기투항하며 합의금을 제시하면 갈아타는 건 문제없는 그의 습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찻잔을 내려놓는 박진석의 손길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곤경에 처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덫에 걸려든 쥐새끼를 내려다보는 서늘하고 잔인한 미소였죠. 말씀이 아주 청산유수시네. 법 좀 아신다고 남의 가정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시는데 뭘 좀 제대로 알고 덤비셔야지. 지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하시겠다는 겁니까? 증거? 그 증거라는 게 고작 고성이 그 여자의 새 치혀인가? 박진석은 책상 서랍을 스르르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변호사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변호사 앞에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봐.
당신이 그렇게 목청 높여 떠들던 인감 도용의 실체니까.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위임장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고성희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함께 찍혀 있는 인감도장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정식 위임장이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위조된 거 아닙니까? 사모님은 절대 동의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위조. 변호사 양반.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허술해 보이나? 박진석은 혀를 차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자 적막한 집무실 안에 나직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술이 과한 듯 발음은 약간 꼬였지만 분명한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당신 건물들 정말 담보 잡아도 되겠어? 좋은 곳에 쓸 데가 있다며? 내 인감, 저기 서랍에 있어. 당신 다 가져. 됐지? 응, 여기 직접 사인도 해줘야지.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변호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80억이라는 달콤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허투른 의뢰인 때문에 엮여버린 자신이 피해자였어요. 어때? 이래도 내가 도둑놈인가? 합법적으로 본인 육성으로 허락받고 진행한 일이야. 법률 전문가시니 더 잘 아시겠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박진석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변호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처럼 엄숙하고 무거웠죠. 낄 때 안 낄 때 구분은 하고 다니셔야지. 변호사 배지 달았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면 곤란해. 지금 당신이 누구 상대로 싸우고 있는지는 아는 거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착각을. 사모님 말씀만 믿고. 착각. 그 착각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짐작이나 가나?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챙겨왔던 서류들을 허둥지둥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가봐.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박진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난 이 화살이 고성희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차례라는 것을요. 함정은 완벽했고 사냥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박진석 회장이 이미 모든 증거를 쥐고 있다는 것. 심지어 그녀가 제 손으로 인감도장을 건네주던 그 순간의 녹취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고성희의 손에서 힘없이 휴대폰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돈도 떨어져 눅눅한 모텔 방구석에 처박힌 초라한 늙은 여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인간이, 그 뱀 같은 인간이 또 날 속였어. 성희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집안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마셨던 유난히 달콤했던 와인 향기. 그날따라 더욱 평소와 다르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남편의 얼굴. 당신이 좋아하는 빈티지야라며 건네주던 그 붉은 액체가 실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위한 독배였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박진석, 내가 감히. 그녀는 발작하듯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철두철미한 박진석의 성격상 단순히 녹취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도장을 찍어 건네는 그 멍청한 꼴을 전부 영상으로 남겨두었겠죠. 원래 그 사람보다 내가 술이 더 센데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취했지. 완전 당했어. 성희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이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너무나도 차분하고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희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사람이야? 내가 사람 새끼냐고. 나한테 술 먹이고 정신 혼미하게 해서 서류 꾸민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 혹시 나한테 다른 이상한 것도 먹인 거 아니야? 성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아니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날 우린 술만 먹었어. 내가 잘해주니까 좋다고 받아먹더군. 그런데 이상한 거 먹이다니 무슨 헛소리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쯔쯔. 박진석 회장은 말을 계속 이었습니다. 또 서류는 당신이 내 손에 직접 쥐어줬잖아. 귀찮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기억 안 나? 혹시 당신 알코올성 치매라도 온 거야? 닥쳐. 그딴 개소리 집어치워. 그래. 근저당 설정했다 치자. 그랬으면 입금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놔. 당장 그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성희는 악을 쓰며 모텔방의 허름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돈. 오직 그 돈만이 그녀를 이 시궁창에서 건져줄 수 있었어요. 그 돈만 있으면 변호사를 다시 살 수 있고 호텔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박진석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수어버렸습니다. 무슨 돈? 아, 그 돈 말이지. 당신 정말 기억 안 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시간 끌지 말고 돈 내놔. 당신이 그랬잖아. 와인 마시면서 펑펑 울었지 아마. 그동안 죄짓고 산 게 너무 많다고. 하늘이 무서워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대출받은 돈 전부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했잖아. 뭐, 내가 언제. 무슨 헛소리야. 그래서 내가 당신 뜻대로 해줬어. 전액 기부했어.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몽땅. 순간 성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부라니.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고 제 것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온 그녀 사전에 기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 같은 돈이 공중분해 되었다니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너 나 괴롭히려고 쇼하는 거지? 내 돈 어디 있어? 어디다 숨겼어? 쇼라니. 영수증이 내 눈앞에 있는데 아주 좋은 곳에 보냈어. 당신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곳이지. 어딘데? 그 돈 어디다 보냈냐고. 에델 보육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희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정적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에델 보육원. 그 이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지우고 싶어 했던 과거, 자신의 비천한 출신, 그리고 버려진 핏줄에 대한 기억이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치부에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갔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친놈아. 네가 어떻게 거기에. 거기가 어딘데 내 돈을 줘. 미친 소리 하지 마. 성희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반응을 보니 기억이 나나 보네. 거기 원장님이 아주 고마워하더군. 익명으로 해달라는 당신 부탁까지 내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줬어. 어때? 남편밖에 없지? 으악. 죽여버릴 거야. 박진석 죽여버릴 거야. 성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발가벗겨진 기분.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나비가 된 기분.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그러다 혈압 터지겠어.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경고했었지. 조용히 밑바닥에서 살라고. 그런데 말이야. 당신 지금 자기가 한 일도 기억도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 상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네. 그 서늘함에 성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의 피해 망상,
거기다 기억 상실까지. 이대로 뒀다간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여. 무슨 소리야. 아주 시설 좋은 곳으로 알아봐야겠어. 내가 법적 보호자니까 절차는 간단해. 알지? 당신이 계속 이렇게 전화질하고 변호사 사서 귀찮게 굴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어. 진짜로 강제로라도 입원시키는 수밖에. 의사가 보면 뭐라고 진단할까?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끊어진 신호음만이 적막한 모텔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 날 진짜로 가둘 수 있을 것 같아. 곰팡이 핀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그녀에게는 그를 막을 힘도, 돈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망령이 되살아나 그녀의 발목을 잡고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난 못 가. 이대로는 안 당해. 절대 안 당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가차 없이 버렸던 딸. 그리고 아들의 목숨을 위해 잠시 이용하려 했던 아이. 지은호. 그래. 돈이 있었지. 내가 그 계집애한테 줬던 돈. 내 아들 살리라고 줬던 내 돈 10억. 성희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 돈은 이미 은호의 손을 떠나 우진에게 전달되었지만 지금 눈이 뒤집힌 그녀에게 그런 이성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도끼로 가득 찬 눈.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 그래, 내가 있었어. 감히 내 돈을 받아먹고 날 모른 척해. 당장 토해내게 만들어주지. 다음 날 오전, AP그룹 디자인 팀장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침 불청객의 등장에 서류를 검토하던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은호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성희를 응시했죠.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약속도 없이. 기가 막혀서. 야, 지은호.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지금 약속 잡고 오게 생겼어? 성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호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살기등등한 기운이 은호를 압박해왔지만 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한 태도가 성희의 화를 더욱 돋우었을까요? 성희는 가방을 책상 위에 내동댕이 치며 악을 썼습니다. 돈 내놔. 무슨 돈 말씀이시죠? 내가 꿀꺽한 내 돈 10억 말이야. 내가 지금 급하니까 딱 2억만 내놔. 은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간 이식을 대가로 10억을 주네 만회하며 사람의 목숨을 흥정하던 여자가 이제는 그 돈을 도로 내놓으라며 떼를 쓰고 있는 꼴이라니요. 은호에게 성희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가엾고도 혐오스러운 타인이었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은 당신이 내 간을 사려고 내놨던 값이에요. 거래는 이미 끝났고 그 돈을 우진이한테 주든 기부를 하든 그건 내 권한입니다.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다고요. 뭐? 거래? 자격? 야, 이 뻔뻔한 계집애야.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내 엄마라고. 엄마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자식 된 도리로 돈 좀 내놓으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성희는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낳아준 엄마라는 말이 이토록 역겹게 들릴 수 있을까요? 필요할 때만 핏줄을 들먹이는 그녀의 이중성에 은호는 치가 떨렸습니다. 나가세요. 보안팀 부르기 전에 제발로 나가세요.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마시고요. 은호가 수화기를 들려 하자 성희가 날렵하게 손을 뻗어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비릿한 미소로 일그러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죠. 성희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은호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안 주시겠다? 그래. 넌 잘났으니까 그렇다 쳐. 근데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내가 끔찍하게 아끼는 그 가짜 엄마랑 동생은 어쩌려고 이래? 은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가족. 은호에게 유일한 연기인 가족을 건드리다니요. 성희는 은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점을 잡았다는 확신에 찬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네 엄마가 한다는 그 고깃집, 내가 한 달 안에 문 닫게 해줄까? 그래. 그럼 니네 엄마 고깃집으로 당장 가야겠군. 거기서 내가 배탈이 날 예정이거든? 당신, 정말 어디까지 바닥을 보일 작정이에요? 아, 그리고 강호. 그 놈도 얼마 전에 2호점 냈다며? 잘 됐네. 아주 쌍으로 엿먹이기 딱 좋겠어. 내가 거기 가서 이 집 엄마 가짜 엄마다라고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은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여자니까요.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성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비겁해. 정말 비겁하고 추잡해요.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놔. 2억. 딱 2억이면 돼. 그거 주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줄게. 도대체 이 질긴 악연의 끝은 어디일까요? 돈을 주면 정말 끝이 날까요? 아니면 또다시 찾아와 뼈까지 발라 먹으려 들까요? 야, 지은호, 내 말 안 들려? 빨리 돈 내놓으라고. 돈. 성희가 다시 한번 악을 쓰며 은호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벌컥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직 한 여자만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남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죠. 지혁은 성큼성큼 다가와 성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짐짝을 다루듯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내 회사 직원한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지혁을 향해 대들었습니다. 감히 누가 앞을 막느냐는 듯이요. 내가 뭔데 나서, 내가 뭔데 내 딸 일에 상관이냐고. 이건 내 집안일이야. 비켜. 딸? 당신 입에서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혁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성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당신이 박진석 회장한테 거짓말해서 빼돌린 비밀 금고 다 털리셨다면서요? 그 안에 있던 현금, 골드바, 차명 계좌까지 싹 다. 내가 그걸 어떻게. 재산 한 푼 없이 쫓겨났으면서 아직도 당신이 가온재단 이사장인 줄 아세요? 당신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 회장이 쥐어준 200만 원짜리 체크카드 한 장. 그게 당신 전 재산인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여기서 무슨 행패입니까? 지역의 폭로의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구경하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성희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닥쳐. 다 닥치라고. 성희는 귀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아니 쫓겨나듯 비틀거리며 복도로 밀려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패배한 여왕의 초라한 말로 그 자체였습니다. 성희가 사라지고 소란이 잦아들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지혁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억눌러왔던 극심한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선배. 놀란 은호가 달려와 그의 팔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괜찮으니까 나가봐요. 우리 공적인 관계만 유지하기로 한 거 잊었습니까? 지역은 끝까지 잔인해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제 발견했던 하얀 약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지역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죠.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요? 이 약, 심장병 약이잖아요. 지역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들켰다는 당혹감,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 붙들고 있으면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모질게 밀어낸 거예요? 선배 죽고 나면 혼자 남겨질 내가 불쌍해서 나 상처받을까봐? 은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가슴을 주먹으로 팡팡 내리쳤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지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차피 끝이 정해진 인생인데 내가 나 때문에 울면서 사는 거 보기 싫었어. 선배, 그냥 재수 없는 선배로 남아서 내 기억 속에서 빨리 잊히길 바랐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내가 위험해지니까 내 심장 멈추는 것보다 너 지키는 게 먼저가 되더라고. 지역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시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한 여자만을 걱정했던 남자의 바보 같은 사랑. 은호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와락 지역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웃기지 마요. 누가 맘대로 죽는데? 나 허락 안 했어. 그러니까 버텨요. 두고 봐요. 나 이 지역 여자친구 될 거니까. 내가 선배 살려낼 거니까. 은호는 지역의 등 뒤에서 그를 꽉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을 들어 은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극의 끝자락에서 확인한 서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애틋하고 절실했습니다. 한편 건물 밖으로 쫓겨난 성인은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다가왔습니다.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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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익! AP그룹 사옥 앞에 하얀 구급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체 옆면에 적힌 글자가 성희의 눈에 박혔습니다. 청아 정신병원. 박진석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보호사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성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고성희 씨 되십니까? 보호자 동의하에 이송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오지 마. 난 안 가. 박진석, 이 미친놈이 나를 어디다 가둬. 성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에게 정신병원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었겠죠. 평생을 갇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보호사들이 손을 뻗는 순간 성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켜. 다 비키라고. 도로 위를 질주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휩싸인 성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대편 차선을 향해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성희의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사무실 안에 있던 지역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선배, 선배, 정신 차려요, 선배. 은호의 절규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지역의 흐릿해지는 시야 위로 붉은색 사이렌 불빛이 어지럽게 회전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점점 멈춰가는 지역의 심장 소리.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삶이 되는 잔혹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도로 위에 쓰러진 성이 멈춰가는 심장과 은호의 품에서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어둠 속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끝에서 지역을 다시 뛰게 할 기적의 빛은 찾아올까요? 타인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고성희의 욕망이 결국 자신의 비참한 파멸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하던 고성희의 심장이 이 지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까요? 또 다른 비극일까요? 그리고 은호와 지역, 그리고 상철은 행복한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